네, 국내 증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관한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FOMC가 지나고 이제 다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걸 보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떤 섹터를 주목하면 좋을지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페트라 자산운용 용환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뵙습니다. 늘 이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계셔서 궁금한데요. 일단은 FOMC를 놓고 금리 인하는 확실했는데, 그죠? 예. 이후에 뭐 여러 좀 변수들이 뭐 체크할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설왕설래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 자체는 이미 시장에서 예상이 되었었기 때문에 뭐 큰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인을 보면 그 미 연준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억제하고 이제 고용 지표 안정인데 사실 두 가지 다 이제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목표로 하는 아직도 뭐 과거보다는 이제 위험성이 둔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렇죠. 2%를 넘어서 있고 또 이제 고용 둔화는 뭐 진행됐다고 하지만 또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 연준은 둘 중에서 인플레이션 억제에 더 중점을 주었던 점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지속적인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용 지표 둔화라는 뭐 압력에 굴복한 게 아닌 듯한 어떤 이제 구실을 찾은 뭐 사실 그렇게 보입니다. 뭐 정확한 거는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네. 그러면 이번 이제 금리 인하가 적어도 이번 한 차례로 끝나지는 이제 않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물론 이제 연준이나 점도표나 이런 게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죠? 다음 FOMC까지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나 적어도 지금 추세라면 한 번, 두 번 내린다. 이런 금리 인하가 저희 시장에 도움이 되는 금리 인하냐 아니면 충격을 주는 금리 인하냐. 시장 전체적으로 논란은 차치하고 금리 인하라는 팩트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영향을? 사실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 아까 이제 고용 지표, 인플레이션 억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미국 상황이 어느 쪽을 중점을 두기에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도 분명히 있고 또 고용 지표도 안정되고 하지만 어쨌든 뭐 현재 상황에서는 뭐 금리 인하가 당연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하지만 또 향후에 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한 이제 인플레이션이 확산되면은 정책이 물론 바뀌겠죠. 이제 그 전까지는 뭐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연준 그 이사들의 임기가 뭐 12년인가 그렇잖아요. 굉장히 길거든요. 우리 금통위원은 4년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연준은 12년 동안 통화 정책을 길게 보라는 거죠. 대통령은 4년 동안에 뭐 휘짓고 끝내고 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런 노이즈가 있는 거고요. 다만 제롬 파월도 이제 어제 얘기하면서 뭐 고용이나 물가가 다 사실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경기 자체가 아직은 둔화가 아닌 것 같은 사인을 주면서 주가를 좀 하락을 방어를 했는데요. 미국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표상으로만 보면은 물론 이제 고용 지표 자체가 둔화세를 보였다고는 하지만 아직 뭐 견고한 그 여러 가지 지표가 많이 있죠. 소비도 그렇고 또 GDP 증가율도 그렇고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시장에서 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를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지를 않거든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평행한 이런 일드 커브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향후 경기 전망을 안 좋게 보는 시각이 많이 있어서 조금 뭐 두고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 금리 인하 경우 사실은 이제 올해보다도 내년에 몇 번 내릴까가 이번에 관심사예요. 시장의 기대치가 거기에 너무 높았잖아요. 내년에 막 3번, 4번 했었는데 내년은 이제 한 번 정도로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 내린 것까지 해서 한 100bp 정도 내린다고 보는데 그렇게 시장 시나리오대로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보면은 뭐 올해는 최소한 이제 그렇게 뭐 사인이 나오기도 했지만 추가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압력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그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당분간 이런 기조는 계속되지 않을까. 혹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또 갑자기 이제 그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확산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보면 어디 모임 가도 목소리 큰 사람들이 처음에는 트럼프가 하도 그렇게 통화정책 중립을 훼손하고 그죠 내리라 그랬는데
요즘은 또 시장의 여론이 그래 파월이 좀 늦긴 늦는 것 같아, 그죠? 내리긴 내렸어야 하는 것 같아라는 시각이 이게 쇠내리는 땅에서 그런지 고용이나 물가 지표가 안 좋아서 그런지. 네. 어쨌든 그런 우려를 뚫고 미국 증시는 사실 굉장히 견조하게 최고치를 어제 기사인가 보니까 S&P가 나스닥이 올해 뭐 25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 강한 이유의 근거는 어쨌든 AI의 혁신, AI의 산업 이런 거잖아요. 근데 버블론도 꽤 나오고요, 그죠? AI를 필두로 한 그 미국의 성장 속도, 특별히 주식시장으로서의 어떤 밸류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이제 미국 시장 버블이라는 얘기는 이제 AI 전에도 뭐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나와도 미국 시장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더 나오는 것은 최근 들어서 이제 최근이 아니라 하여간 미국 시장만 나홀로 항상 상승세를 보여왔고 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AI 투자를 마치 과거 2000년 그때 이제 인터넷 인프라 투자 이제 닷컴 때 같이 이제 보는 시각이 있어서 그런데 물론 이제 버블인 측면이 있지만 또 그때랑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게 무리인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닷컴 버블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시스코 같은 회사는 그 대부분의 매출이 인터넷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나온 거고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이익 대비 거의 100배 이렇게 거래된 측면에서 보면 지금 미국의 빅테크의 매출은 사실은 AI 투자 관계없어도 계속 나오는 이익의 증가세는 기본의 사업에서 이제 발생되는 거고 이 이익의 규모라는 거는 사실 우리 전 세계 기업의 역사상 없을 정도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과거랑 비교해서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맞지 않아 보여서 이제 이런 AI 투자가 물론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또 기대만큼 그런 투자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는 뭐 쉽게 버블이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올해 보면 글로벌 증시에 큰 충격이 작년에 8월 5일인가요? 엔캐리 청산 얘기해서 한번 급락이 있었던 거죠. 올해는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4월에 뭐 해방의 날 이래가지고 4월에 한번 큰 충격이 있었고 그걸 다 딛고 올라왔는데요. 근데 투자자들은 항상 또 이게 이제 한 달 있다가 악재 터질 때니까 준비하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느닷없이 뭐가 좀 나오니까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미국 법원의 노이즈라든지요. 또 뭐 미리 걱정하는 것 같아 좀 그렇습니다만 좀 그러니까 가능성은 적지만 생각해 좀 놓아야 될 변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분위기만 하더라도 이제 일본의 중앙은행, 일본은 뭐 전통적으로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이제 기조를 바꿔서 금리를 인상을 하니까 이제 거기서 촉발이 된 건데 또 연초에 이제 트럼프 관세도 물론 이제 관세 정책은 꾸준히 이제 주장을 해온 거지만 그렇게 높은 관세에서 시작할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온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라든지 또 이제 관세 부분은 이제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어서 그로 인한 충격이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시장의 충격은 항상 예기치 못한 사실은 이벤트로 발생을 하는 거라 그걸 예측하는 게 어렵죠. 사실. 하지만 이제 큰 작년에도 보고 이제 올 초에도 보면 이러한 악재가 터져도 현재 이제 미국이나 이제 주요 국가들의 금융 시장 자체가 충격을 흡수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2008년, 9년 그런 금융위기 때하고는 뭐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언제 뭐가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것을 또 기회로 삼는 분들은 뭐 풋옵션을 소액으로 깔아놨다가 대박 나고 그러던데 일반적인 투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어렵죠. 그런 스타일을 아는 분들은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인 합리적인 실적과 경기를 근거해서 투자해야 되니까요. 국내 증시가 더 관심이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정말 역사상 최고 구간으로 그죠? 우리가 11일 연속 상승, 그다음에 사상 최고를 우리가 5거래일째 그저께까지 갔던 거잖아요. 이런 강한 상승 랠리가 조금 이제 좀 둔화될 때가 됐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에너지를 가지고 위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증시 방향을 예측하는 건 어렵지만 사실 이제 국내 증시만 보면은 올해 상승세가 가파르고 또 그 전고점을 돌파했다고 이제 큰 뉴스가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좀 길게 보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특히 이제 하반기는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에서 나홀로 약세를 보였었고 2년간 안 좋았죠. 예, 우리가 미국만 좋았고 예. 그렇죠. 예. 특히 우리나라 이제 작년 하반기에는 특히 우리나라만 안 좋은 네. 이유가 뭐 반도체 사이클상 또 그런 이유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트럼프 당선 또 우리나라만의 또 정치적인 위도 탄핵 있었기 리스크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예. 이런 부분들이 해소된 것까지 이렇게 감안해서 보면은 또 그게 상승 여력이 그것 때문에 이제 다 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것도 대부분의 주요 국가 증시를 보면은 그 전고점이라는 건 대부분 이제 2002년 때 이제 있었는데 한참 전에도 돌파를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돌파한 거거든요, 예. 사실은. 근데 그렇게 보면은 뭐 가파른 상승세로 보이지만 아직 우리나라 그 주요 업종들의 그 업황이 아직도 좋고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제 밸류 프로그램들 동력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뭐 상승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항상 이제 주가라는 건 항상 조정을 중간중간에 받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불가피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증시에 말씀하신 올해 상승률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걷어내고 하나만 남겨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렇죠? 덜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걷어내고 하나만 남겨봐. 그러면 사실 정책 모멘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새 정부의 정책 모멘텀 또 밸류업이나 자본시장 구조의 변화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시장이 사실은 좀 과민 반응했던 건데요. 그러면 추가 동력 그쪽에서 추가 동력이 뭐 나오려면 어떤 것이 나와야 되는지 또 지금 정부나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근데 사실 이제 대주주 양도세 자체는 그거 하나만 떼어서 보면은 사실 큰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시장에서는 이제 정부의 정책 개선 의지의 바로미터로 보는 측면이 있어서 맞아요.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한 건데 네. 사실 그거 외에 이제 상법이 최근에 이제 두 번 이제 개정이 됐는데 추가로 뭐 입법이 예고되고 있지만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대주주 지분을 살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개 매수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추가가 돼야 되겠고요. 네. 또 더 길게 보면은 궁극적으로 정책이 변하지만 회사가 변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 각 기업의 목표가 투자 대비 수익률을 달성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규모를 확대하는 매출이나 자산 이런 게 더 주인 것처럼 보여서 그런 부분이 바뀌어서 ROE가 높아져야 결국은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고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재벌그룹 순위를 매길 때 자산 규모 순위를 하는데 사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나라에서 기업의 순위는 시가총액 순위인데 이게 자산 규모니까 이제 자산 규모 이게 어디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로 조금만 여쭤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의 주안점이나 정책은 중요하죠, 그죠?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에 사실은 의지가 별로 없었는데 그동안 그러나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구성하고 있는 것은 상장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그런 첨단 산업에 대한 말씀하신 그런 자본적인 노력, 그죠? 뭐 이익 증가 그런 것들에 비하면 한국 기업이 뭐 어떤 이유에서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었고 사실은 이제 이런 밸류업 이제 이런 상법 개정이라는 이런 초점이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주주 환원율이 낮아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투자 대비 수익률을 중요시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주당 가치 증대가 회사의 목표가 돼야 그렇게 돼야 결국은 이제 장기적인 상승세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기업하는 분들은 사실 그런 거는 관심이 좀 적죠, 그죠? 네. 이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그 가치를 볼 때 그런 자본의 효율이라든지 그죠? 이런 걸 잘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의 이제 문화였던 거고요. 바뀌어야죠. 결국은 이제 사실은 외국인들의 그 움직임, 그죠? 이전에도 외국인들이 몇 년 전에 꽤 많이 한국 주식을 팔았었고, 그죠? 뭐 항상 나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가파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떤 시각 변화, 구조 변화, 추가적인 매수세 가능할까요?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이제 외국에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그 주력 산업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도 있고 뭐 방산 뭐 다 사실 업황이 좋고 사실 지금 이제 조금 아까 이제 쭉
네. 말씀드린 이제 우리나라 그 거버넌스라든지 기업 거버넌스,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굉장히 기대감이 예. 큰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물론 시간이 지나서 제대로 실행이 돼야 된다는 문제를 갖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은 이제 굉장히 기대를 갖고 또 특히 이제 옆 나라 일본에서 성공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더 이제 다음은 한국이다라는 시각이 있어서 관심은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죠? 삼성전자, 그다음 최근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사랑이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이제 남은 연말 그죠? 네. 그다음에 자본시장에 대한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 또 용 대표님이 좀 좋게 보시는 섹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좋게 보는 섹터라는 게 참 이제 애매한 게 만약에 이제 그 질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어떤 섹터 주식을 사냐 이제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만약에 이거는 이제 만약에 지난달이나 그렇죠. 7, 8월 달에 이제 여쭤보셨으면 제가 다른 뭐 거죠. 반도체라든지 뭐 방산 음. 뭐 지금 와서 보면 뻔하지만 이제 조선이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화장품, 음식료 이런 섹터들을 말씀드렸을 건데 연초에 많이 올랐다가 사실 이제 7, 8월만 해도 아 이게 이제 끝났나 이런 시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근데 사실 이제 주식이라는 게 이제 그런 섹터의 주식을 지금 이 시점에서 최근에 많이 이제 대부분 주가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과연 사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참 어려운 얘기죠. 그거는 예, 왜냐하면 이제 주식을 살 때는 회사의 경쟁력, 앞으로의 업황도 중요하지만 밸류에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런 섹터들의 업황이 바뀐 건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예의주시를 하면서 이제 주가 조정받는 것을 계속 이제 기다리는 게 맞는 전략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뭐 방산이나 반도체, 뭐 원전 이런 조선 쪽은 대부분의 특히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회사 수도 많지도 않고 대부분의 기업의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이제 가는 반면에 예. 뭐 음식료라든지 뭐 화장품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요즘 캐대언 읽기에서 보듯이 K5이라든지 이런 네. 여기는 사실은 회사별로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면은 섹터를 산다기보다도 개별 회사를 잘 분석을 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30초만 예. 반대를 좀 질문을 다시 뒤집으면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지고 아까 주가 레벨 예.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예.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지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분야는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저는 뭐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섹터들 다 마찬가지인데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반도체 자체는 과거에 비해서 체질 자체가 좀 변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제 기존의 메모리하고 HBM은 뭐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그냥 어느 메모리나 써서 그냥 바꿔 끼면 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AI 칩이랑 같이 패키징을 해서 같이 만들어야 되는 약간 네. 커머디티의 특성이 많이 없어져서 과거 같은 사이클이 이제 많이 없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직 시장에 반영이 많이 안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방산도 사실은 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많이 비싸지만 뭐 전 세계에서 이제 국방비 이제 계속 이제 특히 유럽 국가들 보면 하기 때문에 뭐 업황은 계속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매크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못 했는데요. 다음번에는 좀 우리가 그런 매크로 얘기는 좀 한 것으로 가름하고 네. 우리의 어떤 그런 구조적 성장,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어디가 가는지를 다음에 한번 더 아,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스페셜리스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페트라 자산운용 용환석 대표님 함께 했고요. 내일 스페셜리스트 약간 예고하겠습니다. 내일은 금리 인하 이제 했지요. 그에 따른 증시 영향들 신한의 오건영 단장 오셔서 내일 그 얘기 또 오늘 또 미국 시장 반응 또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고요. 내일 그 얘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용환석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